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 불확실성 변수에 대한 경계감으로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급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한 1,266원에 마감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2025년까지 3년간 국내에 6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운임이 18주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에 펜오션, HMM 등 해운주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LNC바이오가 의료용 로봇 기업 큐렉소에 대한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 에코캡이 미국 전기차 전장 부품 관련 투자 의향서를 받았다는 소식에 급등 마감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다음 달부터 닭고기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마니커 하림 등 6개 관련주들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유럽,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의약품 제조업체인 녹십자 MS가 관련주로 분류되며 급등 마감했습니다. 내일 여는 오늘장 마무리,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오늘장 힐링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중국 봉쇄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경기에 대한 경계감과 중국의 봉쇄 수위가 다시 높아지면서 국내 증시도 오후로 갈수록 하락폭을 키우며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 마감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마감 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 장 마감 후에 스냅이 지난 밤에 급락을 하면서 이 영향을 받아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의 본장의 훈풍을 이어받지 못해서 아쉬운 화요일인데요. 지수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낙폭을 키웠고요. 중국 증시의 개장 이후 하락을 하자 우리 시장이 결국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더 큰 하락으로 흘러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57% 하락을 했고요. 오늘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만 코스피를 매수하는 장이었습니다. 이 거래일 매도에 나서던 개인이 매수로 돌아왔는데 5,8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반대로 기관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전일 움직임이 적었던 외국인도 매도에 동참을 했는데 외국인이 3,262억 원 매도를 하면서 지수에 압박을 줬습니다. 자, 코스피 상승과 하락 업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상승폭이 컸던 업종은 섬유의복과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그리고 음식료품과 종이 목재는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섬유의복 같은 경우는 1.4% 정도 강세를 보였고 전기가스는 2% 가까운 강세였습니다. 섬유의복 업종을 이끈 종목들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로 FNF 만나보겠습니다. FNF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리 20거래일째 매수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중국 시장 점유율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목표 주가를 22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4%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 업종 중에서 음식료 업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그간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상승을 이어왔는데 사조 동아원이나 팜스코 등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테마가 바뀌었죠. 오늘 마니커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닭고기 수출 중단 소식에 6개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오면서 마니커는 13% 하락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마켓맵으로 이동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이 팔았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파란불을 켰고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이 과합니다. 지수를 눌렀는데 이 가운데 2차 전지주와 금융주들이 좋았습니다. 지난밤에 미국 시장의 은행주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급등 마감을 했죠. 특히 JP모건의 시장이 환호를 했는데요. 그 여파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금융주가 좋았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의 선방 이어지고 있는데 2차 전지 먼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은 지수에 대비해서 선방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아쉬운 종목 바로 삼성 SDI입니다. 세계 4위 완성차 업체 스틀란티스와 미국 인디애나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고 전했는데 오늘 시장에 관심은 집중이 됐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4%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고요. 이어서 금융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KB금융 보겠습니다. 1.88%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30만 주 넘게 담아주면서 유의미한 수급을 보였습니다. 신한지주는 종목 흐름이 최근에 변동성이 커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락 후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0.96%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종목을 좀 들여다봤고요. 이어서 선물 시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1.79%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들의 시장에 대한 뷰를 한번 만나보시죠. 환율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귀환을 바라고 있는 우리 시장, 전문가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경민 대신투자증권 팀장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잦아들면 기술적 반등 가능, 외국인 선점 투자 종목은 관심을 가지고 보자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분율을 높여온 종목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훌륭하고 향후 성장이 단단한 종목으로 SK이노베이션, LG, 현대차, 삼성 SDI, SK하이닉스, 카카오를 꼽았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입니다. 위험자산 회피의 바로미터인 달러 지수가 최근에 꺾였고 한국 증시의 저평가 매력이 높다며 2차 전지 소부장과 모빌리티, 가치주 섹터를 추천을 했습니다. 삼성과 대신증권이 동시에 픽한 종목을 보니까 삼성 SDI와 기아가 있었는데요. 투자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스피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지수 먼저 보면 2.1% 하락한 865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880선 위에서 간신히 출발한 코스닥 지수,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더 빠졌는데요. 3거래 만에 하락 반전하며 오늘 굉장히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오늘 거셌습니다. 외국인도 같이 팔면서 개인만이 홀로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외국인이 350억 그리고 기관이 1,300억 넘게 순 매도를 보였고 개인이 1,900억 넘게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살펴보겠습니다. 약세장 속의 모든 업종이 하락했지만 그중에서도 선방한 업종과 낙폭이 깊었던 업종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선방한 업종은 운송 부품 업종과 기계장비 업종, 그리고 하락률 상위 업종은 섬유 의료 업종과 반도체 업종이었는데요. 먼저 운송 부품 업종 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국내 2025년까지 6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지수 하락을 방어한 건데요. 내장재를 주로 제조하는 현대공업이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에코캡, 그리고 경창산업, 그리고 우수 AMS, 구영테크 역시 급등을 하면서 지수 하락에 좀 방어를 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상위 업종 중 반도체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반도체 업종 중 가장 낙폭이 깊은 종목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 오늘 오르기도 했는데요. 3월 말에 고점을 찍고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입니다. 오늘만 10% 넘게 하락하면서 업종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이외에도 TCK, 네페스, 그리고 원익 IPS 등 반도체 관련주들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켓맵으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20위권 내 종목들이 모두 다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최근 랠리를 보여줬던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약세장 속에 쉬어갔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3% 넘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거의 유일하게 빨간불 켜낸 PNT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4거래 연속 지금 상승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수급도 좋습니다. 4거래 연속 외국인이 담고 있고 오늘만 20만 주 이상을 쓸어 담으면서 약세장 속에서도 강한 빨간불을 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유로 반등에 따른 약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장 초반 1261원까지 내려왔지만 이내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2.1원 오른 1266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오늘장 다각도로 분석하고 내일 여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FS리서치 수석연구원, 차영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투데이 핫이슈 첫 번째 주제는 방향성과 거래 대금입니다. 방향성 잃은 증시의 주식 거래 대금도 급감한 모습인데요.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는 무엇인지 증시 활성화를 위한 환경 점검해 보겠습니다. 투데이 핫이슈는 두 번째 외국인입니다. 국내 증시 저평가 인식과 환율 안정세에 외국인의 시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바이코리아 가능성을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의 지수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개별 이슈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인데 어제 개막한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있는데 이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 또 떨어지고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 떨어지고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핑퐁 장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반등할 때 의미 있게 반등을 못 해주는 게 문제라는 거죠. 뭔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동반이 되면서 기관들의 수급이 동반이 되면서 올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을 했을 때도 이게 연속적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지수 끌어올릴 수 있겠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그런 증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경기 침체 부분들은 일단 뭐 미국 쪽에서는 아직은 소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견조하다라고 하면서 우려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소비인 와중에서도 리볼빙 비율이 점점 더 늘어가는 부분들 아직까지 심각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하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소비자들 실질적인 구매력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소비에 영향을 미쳐서 악순환의 사이클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뭐 구매력 감소에 대한 우려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 이런 이제 매크로 변수의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또 주식의 거래 대금이 급감을 했습니다. 이런 거래 대금 급감 사이에서도 개인만이 오늘 굉장히 좀 매수에 나섰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고맙기도 하고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에요. 거래 대금 급감의 의미와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들어볼까요? 예. 거래대금 급감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시장이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게 본다는 거고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주시장에서 가장 힘든 건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보면 그동안 조금 그나마 마지막 호재라고 했던 뭐 바이든 방안이라던가 이런 미국 투자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이제 우리 시간은 내일 모레 FOMC 회의록 나오고 그 다음에 그 2분기에 그 미국 소매 업체들의 그 실적들이 또 발성이 나오고 뭐 그 다음에 그 6월 FOMC 나오고 이때까지 좀 위험한 상황들이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게 지금 거래량 급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재 단기적으로 봐도 호재는 아직까지 조금 더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악재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런 점들 때문에 좀 더 거래가 급감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너무 바닥이라 생각하시고 시장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6월 FOMC까지 사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불안감을 가지고 경계를 해야 하는 리스크들만 있지 호재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트리거를 조금 기대해 봐야 하는데 어떤 트리거가 있을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는 어디에서 좀 발견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지금 투자자들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포트 전략 어떻게 좀 구성을 해볼까요? 글쎄요.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포트 전략을 짜는 것 자체도 왜냐하면 하루하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핑퐁 장세다 보니까 이거 좋다고 해서 포트 구성을 해놨는데 다음 날 수익 났던 거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로 금방 가거든요.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포트 구성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라고 항상 말씀을 좀 많이 드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할 거면 예전보다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려서 아마 아실 거예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수익 전략이 절대 통하지 않는 장세고요. 무릎에서 어깨도 안 통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골반에서 갈비뼈 사이 수익률을 한참 낮춰서 단기 매매만 할 수 있는 그런 장세다. 뭐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시장을 팔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사는 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매매하실 거면 집중해서 매매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외국인들이 지속성 있게 들어오기 위한 트리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피크아웃 우려를 우리가 항상 어떤 업종에서건 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이 나와야 돼요. 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높아졌었던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의 수치가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지만 어느 정도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럴 때가 되면은 외국인들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매수를 다시 진행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조금 올라올 때마다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주신 것 같아요. 상승과 하락에도 지금은 움직이지 말라, 단기 매매만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하셨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의견은 같지만 단기 매매도 이제는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 시장이 여기서 더 급락할 경우에 그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더 빠지는 지수가 더 빠져줘야 오히려 이제 좀 안심하고 이제 거래량도 늘고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가 될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그 스케줄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오히려 FOMC의 의사록이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다던가 아니면은 6월 FOMC 회의에서 좀 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다던가 오히려 우리가 기대치를 한참 낮추고 있을 때 좀 좋은 얘기가 나올 때 단기적으로 조금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사이 아까 앞서서 이제 유럽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유럽이 경기 침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경기 침체인데 금리를 인상해야 될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유럽 각국도 지금 금리 인상을 다시 하려고 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과거에 보시면 그 오히려 그 남유럽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데 불구하고 유럽 각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주식이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경우가 생겼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결국은 조금 더 조심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것도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실물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금리도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은데 올해 우리나라 시장을 좀 들여다보니까 외국인들이 15조 원이 넘는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이제 역대급 수준으로 낮은 국내 주식 보유 비중에 환율이 뭐 그렇게 떨어지진 않지만 이제는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돌아올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환율 흐름이 외국인 복귀 환경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지 또는 어느 정도의 환율 밴드가 외국인이 바이코리아를 좀 외쳐줄 거라고 보시나요? 예. 환율은 사실은 이제 결과론적인 입장이고요. 예. 어느 정도 환율이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기보다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율이 그만큼 또 안정화가 됐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절대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대강 한 1,250원 밑으로 1,200원대 초반 정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기술적으로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면 아직은 조금 더 그 밑으로보다는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1,300원을 다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직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 뭐 금리 이슈나 아니면은 유동성 흡수나 이런 것들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환율에 대한 기대는 크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지금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흐름은 오늘도 보셔도 아시겠지만 현 선물을 외국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이제 계속 트레이딩을 하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환율이 좀 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너무 기대를 하셔가지고 일시적으로 뭐 1,250원이 깨졌다 그렇게 해서 기대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는 걸 확인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250원 이하가 매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때도 조금 위험한 구간이고 안정적으로는 1,200원 초반대 정도를 제시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코스피 지수도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국내 증시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매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영관 차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저평가라는 부분과 고평가라는 부분은 뭐 상대적인 부분 같아요.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던가 양적 긴축 이런 식으로 조금 쪼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계속 고평가를 유지를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시장 환경에 맞춰서 평가하는 기준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높이 자체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PER 30배가 적절했다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반으로 깎아서 15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저평가라고 한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가 결국에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굉장히 환율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아까 이제 환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점 대비해서 살짝 밀려 있을 뿐이지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당장 이러한 움직임에 잠깐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잠깐이에요. 하루 정도? 근데 이제 바로 또 파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해서 정말로 큰 폭의 어떤 하락이 있기 전까지는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바로 돌아온다.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 증시가 고평가를 받아야 될 이유가 현재는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부분에서 국내 증시가 저평가됐으니까 이거 사야지 이런 말들은 지금 시장에서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외국인들이 수급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하게 과점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들에서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평가 논란은 조금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좀 재평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외국인의 유의미한 그 본격 복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언제쯤 좀 본격적으로 복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돌아오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인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언제 돌아올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면서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중심은 지금 미국입니다. 아직도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어떤 소비 지표,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은 안정되는 모습들, 피크아웃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어떤 빅스텝이라던가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부분에서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뭐 1% 한 번에 인상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어떤 쏙 좀 들어가는 이런 계기들이 마련이 되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머징 증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머징 증시로 좀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쪽들로 외국인들 수급이 유입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한국 쪽에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서 자금을 계속적으로 밀어넣는다?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장 환경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거는 어려운 시장일지라도 저는 성장주가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시기들이 지난다라고 봤을 때에는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가치주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4차 산업에 항상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업의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섹터, 2차 전지는 반드시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전장 쪽도 점점 더 매출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 4차 산업 아까 말씀드렸던 쪽에서 섹터를 보자고 하면은 로봇이라던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이런 쪽들 중심으로 저는 포트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금리 인상은 뭐 불가피한 일이고 금리 인상을 버텨낼 수 있는 실물 지표의 개선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된다. 미국 시장을 먼저 확인하자라고 하셨고요. 2차 전지와 또 뭐 전장, 로봇, 인공지능, IoT, 또 자율주행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연구원님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도 이제 시기를 뭐 명확하게 정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그 대기업, 빅테크라던가 아니면 소매업체들의 2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 거를 그 시기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좀 트리거 아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시기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름 정도까지는 좀 추세적인 반등은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그런 점들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좀 좋은 거를 찾자면 저는 이제 계속해서 올 초부터 말씀드린 게 실적입니다. 실적. 그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모든 업체들이 실적이 올해 좋으면 그게 가장 큰
그 좋은 산업이고 반등할 수 있는 산업이라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2차 전지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다만 그 아까 시장 자체가 저평가가 됐다고 하는 이유는 저평가가 됐다는 이유는 그만큼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잘 나온 거라서 만약에 그거를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제 그쪽 산업에서는 더 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뭐 수주 상황이라든가 실적 상황들을 보면 아직 그쪽은 괜찮은 것 같아서 2차 전지 저도 이제 그 소재 업체들하고 그다음 특히나 이제 미국 투자를 하면서 그 거기에 이제 같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 그리고 이제 좀 예를 들어 하이니켈이라든가 양재 쪽에서 하이니켈이라든가 또 요즘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실리콘 응급제 이쪽 관련된 업체들이 앞으로 계속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캐파 증설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반도체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부장 쪽에서 특히나 이제 미국 쪽이나 이런 쪽 투자가 들어가는 그런 소재 업체나 부품 업체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DM 업체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거는 조금 뭐 기술적 반등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조금 더 지켜보시는 추세적인 반등은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는 조금 기대감을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차 전지 소재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미국 투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적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키워드들 잘 기억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투데이 핫 이슈 방향성 잃은 증시와 외국인의 행보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ETF 시황과 개인 주도주 흐름을 살펴보고요. 잠시 뒤 이슈콕 종목톡에서 주도주 향후 유망주 점검을 하고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을 여는 오늘장 마무리, 이 투데이 한경코리아 마켓의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이 시장을 중간중간 체크할 때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지수를 보면서 한숨의 깊이가 깊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오후 들어 나스닥 선물이 2% 넘게 S&P 선목도 1%까지 낙폭 키워가면서 우리 시장은 급락하며 마감했는데요. 부진했던 화요일장 ETF 내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승을 보인 종목은 타이거 라틴 35와 타이거 인버스, 급락을 보인 종목은 타이거 반도체와 코덱스 반도체가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 상승률 상위 상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타이거 라틴 35가 올라와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대표국인 멕시코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탄탄한 에너지와 광물, 농산물 보유국으로서 준수한 증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쟁 리스크 이후 라틴 ETF는 견조한 상승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2% 가까이 오르면서 4,11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이 타이거 인버스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1%대, 코스닥은 2%까지 조정받은 가운데 지수에 반대로 베팅한 상품인 인버스 상품들만이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타이거 인버스 사흘 만에 반등을 보였습니다. 현재 1.9%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부진했던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바로 타이거 반도체와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반도체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2% 넘게, SK하이닉스는 4% 가까이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부장주들은 더 크게 밀린 가운데 이 반도체 관련 상품의 낙폭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두 상품 내에서 SK하이닉스가 모두 비중 19%로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고요.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DB하이텍도 5.9%의 급락을 보인 가운데 양 상품 모두 3%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 거의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일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니케이는 1% 가깝게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27,000선에서 차익을 기대하는 매도 주문이 이어지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도 2% 가깝게 하락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전날에 이어 오늘도 2%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일본 도시에 대한 봉쇄 완화가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정부는 봉쇄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는데요. 또 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일부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늘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모습입니다. 대만 가권지수 역시 1% 넘게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반면 간밤 뉴욕 증시는 은행들의 실적 개선 기대와 미국의 대중관세 완화 가능성에 3대 지수 모두 1% 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시간의 선물 살펴보면 S&P 선물은 1% 넘게, 나스닥 선물은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오늘도 이 개인이 양시장 합쳐서 8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해주면서 받쳐냈는데요. 먼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5거래일 사이 개인은 어떤 종목들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이 순매수 상위권 종목에는 좀 변화가 없는 편인데요. 그렇지만 SK텔레콤이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경기 방어주에 또 호실적에 배당 매력까지 있는 회사인데요. 기존에는 외국인 수급이 좋았던 가운데 개인도 18일부터 매일매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어떤 종목들을 팔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LG에너지솔루션과 후성, 그리고 삼성전자와 DB하이텍, HMM까지 2차전지, 반도체, 해운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HMM이란 해운주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BDI 지수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18주 만에 처음으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해운업계 1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가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HMM에 대해서 5월 들어 단 하루를 제외하고 개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 가운데 997억 원 규모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개인 순매수 1위 종목은 바로 HK이노엔인데요. 어제 17%의 급등을 개인이 이끌면서 단숨에 1위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쓰이는 신약 K캡이 필리핀에서 허가를 획득하면서 본격적으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히며 주가 급등했는데요. 또 다음 종목으로는 위메이드가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무려 308억 원 규모 개인이 순매수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선이 붕괴됐고 가상화폐 시장 역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메이드의 코인 위믹스는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위메이드의 주가는 이틀 사이 10%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기관과 함께 개인이 강하게 사들이면서 2위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을 개인은 팔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죠. 바로 LNF와 대주전자재료, 시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노신소재가 들어가 있는데요. LNF 보시면 7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간 후 오늘은 쉬어갔습니다. 개인은 오를 때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개인은 지난주 올랐던 2차전지 관련주와 제약바이오주를 팔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5거래일 사이 양시장에서의 개인 순매수 매도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네, 개인들이 매매하는 주요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박종훈 연구원, 사영관 차장과 함께 개인 주도주 종목 점검하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LG 엔솔이 최근에 그 안정적인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지수 대비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2차 전지의 훈풍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주가상의 훈풍을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방향성 그리고 어떤 기업들의 계속적인 R&D 투자라던가 이런 관련해서는 훈풍은 계속 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글로벌 보급률이 지금 9%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업체들, 스타트업들 나타나면서 그 파이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환경적인 요인들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점점 더 전기차라던가 친환경차 이런 쪽들의 보급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이 올해 전기차 원년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와서 바이든 굉장히 많이 챙겨갔죠. 현대차에서 투자를 추가적으로 이끌어냈고 근데 다 계획된 부분이었겠지만 약간의 쇼맨십과 곁들여서 굉장히 큰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미국에다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배터리 조달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에서 전기차를 빨리빨리 생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LG엔솔 어떤 중장기적인 방향성 이거는 이제 시장의 어떤 대외적인 환경과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방향성은 명확하다. 지금 자체는 어떤 엔트리 모델들이 많이 팔리는 LFP 기반의 중국 로컬 업체들의 그런 매출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향후에 어떤 10% 이상의 보급률이 나왔을 때 프리미엄 라인으로 계속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이니켈 위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들의 활약들이 굉장히 크게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LG 엔솔은 중장기적으로 방향성은 명확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LG 엔솔하면 사실 항상 따라오는 게 밸류 부담 그리고 오버행 이슈잖아요.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8거래 연속 사고 있는데 수급이나 밸류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네. 전략 한번 짜주시죠. 맞아요. 이거 외국인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팔았었는데 오늘까지 지금 8일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속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 이런 게 반복되는데 이렇게 8일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요. 언제 또 팔고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증시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다 보니까 투기적인 단기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먹고 빠지고 이쪽에서는 이제 레버리지들이 많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한 5%만 먹어도 정말 50%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상품들로 아마 매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이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수급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연기금은 그때 말씀드렸죠. 이제 패시브 자금으로 어떤 벤치마크를 추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담는 겁니다. 이제 그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크래프톤 같은 결과들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정말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게 보고 같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밸류가 굉장히 좀 얘기들이 많았어요. CATL의 밸류에 갖다 붙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삼성 SDI에 갖다 붙이는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중간 정도의 밸류를 책정을 하면서 상장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미래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이니켈 말씀을 드렸었죠. 그쪽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정말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이고요. 지금 들리는 얘기가 LFP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또 들려와요. 그만큼 엔트리 모델에서도 다 잡겠다는 거예요, 시장을. 엔트리 모델도 잡고 나중에 하이니켈 단에서 프리미엄 라인도 다 잡고 가겠다. 이런 좀 욕심이 과한가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기술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는 밸류 부담은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밸류를 깎는 그런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역시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니켈로는 1위라는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또 LFP ESS의 배터리에 또 이렇게 출격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더 뜨거운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LNF입니다. LNF가 또 외국인의 러브콜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의 주가 흐름에서 우리가 어떤 걸 좀 주목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하신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 주가의 향방을 보실 때 테슬라 주가를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가 그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뭐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의 성추문 이슈하고 그 다음에 그 트윗의 이제 매수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빠지기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상해가 그동안 이제 셧다운 됐던 것들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아직까지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아지면서도 계속 살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거나 이익이 그러니까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좀 더 중단기성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뭔가가 모멘텀이 있을 때 이럴 때 두 가지 경우거든요. 근데 그럼 과연 이익이 좋아질 수 있을까? LG에너지솔루션이나 LNF나 모두 LNF도 LG에너지솔루션의 주력 고객이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은 또 그 테슬라의 주력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익이 훼손이 되지 말아야 될 요소들이 생겨야 되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1분기 실적도 보시고 하시면은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이슈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앞으로 그러면 테슬라가 이번에 2분기에도 좋은 성적을 낼까 보면 사실 상해 셧다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분기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더 테슬라가 주가는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지금 상해 셧다운이 풀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런 리스크는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고밸류에이션에서 갑자기 실적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특히 이쪽에서 깨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주가는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굳이 이 리스크를 지고 가야 되냐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주가 수준이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계시니까 지금은 조금은 차익실현을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두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테슬라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조금 같이 보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테슬라 주가 그리고 앞으로의 이익 성장성을 함께 체크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LNF에도 따라오는 게 또 밸류 부담이잖아요. 말씀을 좀 주셨지만 성장성은 높지만 기업 가치 대비 밸류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가격 전략 함께 제시해 주실까요? 예, 그 뭐 LNF만 놓고 보면 지금 굳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높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익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 양재 7조 수주를 공시를 했었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수주 흐름을 봤을 때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수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아직 높다는 것 자체를 아직 인식을 많이 못하는 것 같고요. 다만 어느 정도 주가가 더 올라가면 여기서는 저는 꺾일 수 있다고 보는 게 그래서 이제 이익적인 측면에서 조금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이제 일단 오늘 2차 전지가 주들이 좋긴 했지만 사실은 이익에서 조금 훼손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니켈이 이제 지금 1분기 때는 2차 전지 업체들이 니켈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한 반영을 다 못했는데 2분기부터는 사실은 본격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익이 좀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따져볼 때 지금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좀 더 나오려면 아직 시간은 필요하긴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볼 때 LNF 여기서 한 10% 정도는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만약 그런 이슈가 좀 빨리 나온다면 주가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에는 뭐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니켈 가격 급등에 따라서 영업이익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잘 체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연구원님이 이제 지난 시간에 후성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뭐 15% 정도의 급등도 나왔고 관심이 좀 큽니다. 후성의 강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후성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LiPF6라고 하는 전해질에 들어가는 원료를 하는 업체고요. 반도체 뭐 소재도 있긴 하지만 그 2차 전지 그 소재 쪽이 더 비중이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중국에 증설을 했는데 그 증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좋아질 줄 알았더니 중국 셧다운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LiPF6의 가격 자체가 또 안 좋다는 이슈로 인해 안 좋아진다는 이제 이슈로 인해서 빠졌다가 이제 거의 다른 2차 전지 업체들이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조금 쉬었었죠. 쉬었다가 다시 이제 그 LiPF 가격 자체가 좋아지고 그다음 반도체 소재 쪽도 생각보다 좋아서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이제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요 반등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된 거. 그래서 강점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쌌다.
그리고 안 좋았던 이슈들이 조금 이제 조금 사라졌다라는 게 강점이었는데 예. 그런 점들이 강점이라 할 수 있죠. 네. 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계속해서 오르다가 오늘은 조금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이 기회를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제가 볼 때 조정은 좀 더 올 수 있는 것 같은 게 그 2차 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도 올라온 거지만 사실 이 회사만 놓고 보면 지금 오늘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LIPF6의 그 가격이 조금 원래는 생각보다 올라올 줄 알았는데 조금 덜 올라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을 받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이슈도 조금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점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조정이 핑계가 돼서 조금 더 하락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수익이 좀 나신 부분이 있으면 일부라도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정이 조금 더 오면 그때 다시 매수하시더라도 다시 그 매수의 기회를 조금 더 기다리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수익권에 계시다면 우선은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기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종목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관 차장님, 유망주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최근에 또 방산주 쪽들이 좀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근데 바이든 방한 이후에 한 번 더 모멘텀이 또 생긴 것 같아요. 조약을 좀 맺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나중에 지금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 쪽에 사실상 수출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가격으로 입찰을 해도 이 미국 부품,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의 비중이 55%가 안 되면은 50%를 증액시켜서 입찰가를 정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이 방한하면서 굉장히 좋은 조약, 양해각서 체결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으로 어떤 미국 시장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항공우주는 그런 방산뿐만 아니라 항공기 우주선 그리고 위성체, 발사 이런 쪽들까지 엮이면서 기본적으로 캐시카우를 방산으로 깔고 가는 가운데에서 밸류를 높일 수 있는 항공 우주 이런 쪽들이 또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체화가 되고 숫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경공경기 FA50인데 이게 동유럽 신시장을 공략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슬로바키아 국방당국에서도 관심을 좀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6월에는 누리호 2차 시험 발사 스케줄이 또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좀 단기적인 이슈가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인 이슈로 이어질 수도 있는 모멘텀이고요. 7월에는 또 KF-21 초도 비행이 있어요. 스케줄이 연달아서 있죠. 그런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직 진정이 안 된 상태에서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를 점점 더 늘리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항공우주 기본적으로 방산 플러스 밸류를 높일 수 있는 항공우주까지 관심을 꼭 가져야 될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투자 포인트로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항공우주 가격 전략 어떻게 짜갈까요? 네, 일단은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은 만큼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현재가에서 한 4만 5천 원 정도까지 열어서 매수를 하실 때 목표가는 6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시장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손절가는 종가상으로 4만 500원. 이탈하면 손절하고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손절가는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만나봤고요. 박종훈 연구원의 유망주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네.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TCC 스틸입니다. 원래는 이제 도금하고 이제 그 표면 처리를 하는 동이나 이런 것들 표면 처리하는 그런 업체고요. 예, 이걸 활용해서 뭐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쪽에 이제 납품을 하던 업체인데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그 원통형 배터리에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리포트가 나와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돼서다고 하는데 뭐 그건 맞는 말인 것 같고 이제 본업에서도 사실은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부분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플러스해서 원통 배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테슬라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계속 성장하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인데 지금 올해 실적 예상 실적만 가지고도 지금 PER 한 7, 8배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도 아직 부담이 없는 수준이어서 조금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조금 주의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통형 배터리의 포장재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에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는데 가격 전략 듣고 갈게요. 예. 가격은 이제
지금 한 12,000원대인데 한 18,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당장 단기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도 수급이 어느 정도는 몰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한 18,000원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유망주와 또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종훈 FS 리서치 수석연구원, 사영광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을 여는 오늘장 힐링 마무리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오늘장 힐링 마무리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내일 오후 4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